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때론 독설이, 때론 격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13년 시작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이야기쇼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좀 꿈을 전해드릴 수 있고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들의 노력과 비결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이름처럼 마음에 드는 따뜻한 울림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도윤 씨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이름이 뭐죠? 저는 쓰담쓰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이력 중에 가장 화려하지만 학벌이라는 게 걸린다.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학벌이라는 건 기회인 것 같아요. 학벌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좋은 기업에 합격될 확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인 거죠. 서울대 10점, 지방공대 7점, 지방 사립대 2점. 이거는 기회 불평등이거든요. 잘 될 거야. 그래도 할 수 있어. 다른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지방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나눠주는 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불편하니까. 불편한 사회가 잘못된 거거든요. 누군가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책을 쓴 거죠. 날개가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지방대생이 지방대생처럼 살아가고 실패하고 그 결과로 지방대에 올리겠어. 나는 지방대생이 그런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진정성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운동이나 운동하는 것이 너무 치우쳐버리는데 바로 그 방법이 독설인 것 같아요. 독한 말로, 나쁜 말로, 매몰찬 말로 그렇지만 그게 진짜 현실인 말로. 그런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걸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휘어추름 없이 성장할 수 없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학생들에게는 너희들 또한 잘못이 있다. 너희들이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책을 쓴 거고,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있는 분을 만나서 사회를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함께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뀝니다. 콘텐츠를 820 자격증 1점 위한 해외 검사 안거 똑같은 게 제알렬이 독설합니다. 김도윤이 동의합니다. 비웃어요. 어글거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네,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 김도윤 씨 그리고 제갈현열 씨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으로는 잠시 만나보셨습니다만 실제로 보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개가 없었더라면 이분들을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죠. 네. 학벌을 탓하는 대신 꿈을 가져라. 꿈은 최고의 학벌이니까.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자. 반갑습니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면 그 무릎으로라도 뛰어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자 제가렌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분이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세요. 부츠가 범상치 않으신데요, 정말? 그렇죠. 싸게 샀어요. 수염도 그렇고 이거는 귀걸이도 싼 건 아니고. 정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게스트한테 이런 말을 하네요. 네, 나 맥타이도 참 노란색. 아니, 근데 이렇게 스타일이 둘이 정 다르신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 어떤 분이 더 인기가 많으세요? 인기는 뭐. 둘 다 없어요, 사실. 뭐 네, 네. 사람은요, 굳이 꼽자면. 스타일을 가지고 인기를 가름하지 않아요. 외모를 가지고 가름하지. 예. 그런 인기가 없겠네요. 까시면서. 잘합니다. 두 분 요즘 강연 많이 다니시죠?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보통 강연, 어떤 강연 많이 이렇게 청탁 들어오나요? 우리가 좀 노래가 들어오나요? 그래, 좋아요. 예. 노래가 들어오고. 주로 저희 뭐 동기부여라든가, 그리고 학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항상 그런 주제로?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따로 갈 때도 있고, 네. 아무래도 스케줄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예. 주로 같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두 분이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다 보면은 또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방청객 여러분들 오늘 강연 전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은 중고생이 올 거라는 계산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저 중고생들은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근데 홍도 되게 잘해주시고 뭐 되게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비율에 여자 비율이 많은 것 때문에 김도현 씨는요? 네, 저는 사실 옛날에 상고에서 교생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고생들, 여중생들 오는 거 보니까 되게 옛날 생각나고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얘들 안녕? 알겠습니다. 조심해요 요새 법이 한참 심한데 조심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도현 씨, 제가 현열 씨 모셨는데 앞서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의 그 양력이요.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한 장의 A4 용지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양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우리 정유찬 쌤이 직접 준비를 하셨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죠.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김도윤 씨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김도윤, 1982년 출생, 현재 31시고요. 20살 때 전문대 입학, 24살에 졸업이 두려워서 4년제 계명대학교 경영학과로 도피성 진학을 하셨습니다. 26살 때 아버지에게 아들아 창피하다라는 말을 들음, 정신 번쩍 차림, 27살부터 29살까지 3년 동안 공모전, 자격증, 인턴십, 봉사활동, 토론 등에서 130여 가지 경력을 쌓음. 28살 대한민국 국민대표 61인에 선정. 30살에 영어 선적도 없고 나이도 많았지만 다국적 커뮤니케이션 기업 입사. 31살에 고용노동부 청년 멘토 지정. 31살 자신의 교육 컨설팅사 나우잉을 운영 중입니다. 나우잉. 예. 나우잉. 네. 어떻게 본인의 그 소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제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마치 3년 만에 괴물처럼 뭔가 많은 걸 쌓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만족합니다. 방청객에서 2번의 탄식이 터졌어요. 이번에 프로필 소개할 때. 처음에 31에서 탄식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130여 가지에서 또 한 번의 탄식이 터졌습니다. 31살이 더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아들아 창피하다라는 말을 들은 게 인생이 변하게 된 계기잖아요. 네. 그럼 26살 이전에 조금만 더 빨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인생이 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그때는 같아요. 아버지가 안 갑자기 그런 창피하셨겠어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갑자기 아버지가 한탄스러운. 네, 아무래도 뭐 조금 그런 말씀을 좀 일찍 해주셨으면 네. 제가 좀 더 빨리 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열 씨의 이 이력 또한 아주 만만치가 않은데요. 계속해서 우리 정유찬 쌤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이는 제갈 현열 씨의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3년 출생, 현재 30. 20살 건축학과에 입학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꿈꾸다가 바로 포기. 21살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다시 입학. 21살에서 25살. 놀라운 이력이 시작됩니다. 집에는 매일 4발로 기어다닐 정도로 신나게 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걸 다 해봄. 25살 어느 여학생의 일침으로 공모전의 세계에 도전.
그 후 3년간 총 30회가 넘는 대회에서 수상. 28살 어학연수를 핑계로 소원이었던 아프리카로 도주. 29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29살 국내 굴지 광고회사 입사 2000년 이후 최초로 영어 성적 없는 지방대 신입사원이 됨. 30살 책을 쓰고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고분 분투 중. 이 이력만으로도 박수 한번 받아야 돼요. 보셨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럼 기본이고 둘 다 영어는 못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분 다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와. 대단하죠? 예. 아무튼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많은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 크게 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부분 중에 제가 궁금한 게요. 김도윤 씨는 아버지에게 아들아 창피하다. 이 소리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됐고 제갈현열 씨는 네, 일침. 어느 여학생이 일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누구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제가 먼저. 예. 그 책에서도 적긴 적었는데 제가 대학교 25살까지 신나게 놀았잖아요. 신나게 놀다가 뭐 대학생이니까 수업은 듣는데 그 수업 중에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과제가 이제 광고 관련된 기획서를 쓰는 과제였는데 그 과제를 뭐 그래도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했죠. 뭐 잘하지 못했지만. 근데 교수님이 중간 평가를 하면서 그 과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몇 점짜리일 것 같냐고. 그래서 학생들이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여자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니 이거 빵점이라고. 이건 빵점짜리 기획서라고. 보통 대구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놀랐죠, 저도. 봤는데 교수도 약간 당황을 한 거예요. 왜 빵점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빵점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뭔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뭐 빵점은 아니더라도 저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났던 게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못 알아듣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 한국말이었죠. 한국말이었는데 얘가 뭔가 전문 용어로 말을 쓰시. 물론 저도 한국말께 전문 용어를 알아야지만 전문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학생은 내가 이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공부를 열심히 그 수업만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학교 수업이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으로 그 학생 뒷조사를 했더니 그 학생은 4학년 1학기였고 지금까지 평점이 4.5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뿌린 거예요. 그때까지 제 평점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학생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학생이 공모전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공모전 수상 경험은 없다는 거야. 그럼 저거다. 공모전으로 이기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전을 하게 됐던 게 인생을 약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었죠. 그 여학생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여학생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그 사람을 되게 이기고 싶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새 자기 일이 되고 내 일이 되더라고요. 내 일이 되고 나서부터는 경쟁자라는 신경은 안 쓰이고 내가 그럼 더 어떻게 자기 성장을 할 수 있을 건가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경쟁에서 출발하셔서 도전으로 바뀌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항상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뭔가 시작해라 라는 얘기보다 계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계기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열정이 되고 노력이 되고 좋아함이 되는 것 같아요. 김도현 씨는 아버지에게 네. 창피하다는 소리 듣게 된 계기가 뭔가요? 아버지에게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너는 아버지가 그런 말 했으니까 네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될 건가. 근데 그런 타이밍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은 어디서도 어떻게 보면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나 다 스쳐 지나가는 일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스쳐 지나간 일상이 저한테는 기회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자극을 받아서 되게 열심히 살게 되었지 않았을까. 굉장히 공감 가는 네. 게요. 책을 보면서 그 아버지 창피하다 그 말씀.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 말씀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미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자기 변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Last
heart beating, sounding like footsteps on my stairs. 근데 어릴 때는 왜 교실에서 큰 실수를 할 정도로 내성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아, 충격적인 실수하셨던데요. 네. 네.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어차피 제 강연 좀 더 내용 중에 아, 나오는 그때.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계속 할까요? 아, 그때 듣도록 하고요. 아, 네. 맛배기로만. 예. 똥을 쌌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냄새가 났었던 거군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대단하신데 아직도 영어는 지금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영어는 저건 지금도 못하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는 일부러 이렇게 네. 뭔가 나는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아니,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고 싶은 만약에 뭔가가 있다면 이거 하나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용기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토익 공부하시죠? 여러분들 좋아서 하세요? 아무도 아니죠. 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걸 왜 하세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경력을 가질 수 없고 기업에서 뽑고 싶은 인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어가 싫었기 때문에 영어를 안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30까지의 경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분들 때문에 대구 경북의 토익 점수가 확 내려갈 거예요. 대신에 꿈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어를 할 수 근데 있어요. 저도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입사원으로서 사실 이런 큰 경력이 있어도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없거나 학벌이 낮으면 이런 경력이나 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어지질 않아요. 그 현열 씨, 그렇지 않았나요? 예, 현열 씨 얘기가 거기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오히려 그 서류에서 그 대학 출신은 그 대학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아, 예, 얘기가. 예. 그런 거죠. 저는 정확하게 44번 상을 받았고요. 그 중에 장관상이 3번이었나? 뭐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려고 광고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마침 그 와중에 어느 회사에서 인턴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시작은 인턴부터 라고 해서 인턴 지원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찾아갔는데 그 홈페이지 어디에도 입사 지원서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 인턴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지원서를 받을 수 있냐. 돌아온 대답이 죄송한데 대학교가 어디시냐고. 그래서 아무 상관 없이 계명대학교예요 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뽑는 대학 목록에 계명대학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개 내 손끝에 닿지 않는 곳 작은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물어본 거죠.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제가 얼마큼 노력을 했고, 광고를 얼마큼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광고를 만들 건지. 제가 그 전까지는 광고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안 물어본 거예요. 대신 하나를 물었어요. 광고하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 그리고 또 그 대답을 끝으로 돌아온 대답은 넌 안 돼 였어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많은 부분에서 뭐 영어도 물론 되게 서류에 대해서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학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부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궁금해요. 여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있을 텐데 누군가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던데요. 이 중에 떨어뜨려야 한다면 누굴 떨어뜨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면접관이 질문하셨다는데 그 대답이 아주 또 멋졌습니다. 누구셨어요? 대체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열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질문을 그렸어요. 이 중에서 굳이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당신은 지방대고, 당신은 뭐 영성적도 없고,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뽑은 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뽑아야 되는 적이 있냐고. 질문을 그렸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정말 그 면접이 되게 웃겼던 게 1차 면접에 50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쭈루룩 갔는데 저현열 씨냐고. 저현열이라고. 반갑다고. 그 인사 상담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서류를 고르는데 49명이 서울권 대학교고요. 지방사립대는 현열 씨 혼자밖에 없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현열 씨가 정장을 안 입고 온 사람도 현열 씨밖에 없다고. 그리고
되게 기대가 크다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면접 질문이 그런 거여서 왜 당신을 뽑아야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 했던 말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것도 독일제 최고급 맥가이버 칼이라고. 좋은 학벌, 높은 영어 성적, 그리고 뭐 뛰어난 인물과 그런 말들이 있으시다고. 다만 저는 과도라고. 저는 과일 깎는 것밖에 못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맥가이버 칼도 과도만큼 사과를 잘 깎을 수는 없다고. 나한테 그 과일은 광고와 마케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묻고 싶다고. 모두가 다 잘하는 다재다능한 맥가이버 칼을 뽑을 거면 이 사람들을 뽑으라고. 근데 어차피 분야가 있고 마케팅, 광고 그 하나에 대한 전문가를 뽑고 싶으면 제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랬더니 저 여기 계신 오늘 방청객들이요, 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또 사회인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김도윤 씨하고 제갈현일 씨는 물론 그 대학의 학벌도 지방대라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시절, 그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지금이 이런 아주 대단한 어떤 자리에 오기까지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뭐 고등학교 때 꼭 그런 애들 있죠. 반에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잘할 것 같은데 공부 정말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한테 막 놀릴감 대상되고 애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 딱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친구들. 이게 바로 저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냄새도 났던 그런 친구. 네. 여기 방송 좀 이상한데요? 되게 마음에 든다, 나를. 괜찮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떻게 평범하지도 못하게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냥 갈시당하는 그냥 고등학생을 지냈던 것 같아요. 반에서 몇 등 하셨어요? 한 50명이면 한 45등? 6등? 네, 그 정도. 제갈현일 씨는 눈치 보고 있는데 제갈현일 씨도 비슷할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제 83년생은 다 알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에 교육개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국영수를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야간 자율도 없었고 오히려 옆에 중학교로 더 일찍 하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1년을 보낸 거예요. 되게 신나게 놀았죠.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수능을 봐야 된대. 2학년 때부터.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저는 졸업할 때까지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저는 졸업하기 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면 선생님이 이제 매일 체벌을 하셨는데, 뭐 20대씩 맞았거든요. 한 번 안 하면. 그러면 한 달을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 때릴 데가 없는 거야. 그거 왜 안 하는데? 라고 하길래 못 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만큼 맞을 자신 있으면 지금 나오라고. 그럼 니도 야간 자율학습 안 시켜주겠다고. 앞으로 현열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면 죽는다. 근데 너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죽는다. 이 말씀 드리는 게 누군가한테 제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싫은 건 못했어요. 대신에 하고 싶은 거는 좀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다만 그때 하고 싶었던 게 약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비행 쪽이어서 조금 다르게 살았지만, 예, 뭐 그래도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꼭 저를 괴롭히는 애들이 야자 안 하고 꼭 일과 시간에 저 괴롭히고. 야자 안 하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뭐 아무도 믿지 않죠, 그렇죠? 아니 근데요, 고등학교 두 때는 분의 이력은 이렇게 대단하신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 뭐 창피했고 40몇 등 했고 이런 얘기만 들려서 내가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짧게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 오늘 내 강의는 들을 만하다고 자기 자랑 한 번씩 해주세요. 오, 네. 자랑. 왜냐하면 뭘 배울 수 있을지 지금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먼저, 그러게요. 죄송해요. 일단 시간을 뺏어서. 다만 그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은 내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나를 평가를 해요. 왜 너는 영어 공부를 안 했니? 왜 너는 자율학습을 안 했니? 왜 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니?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남들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책임감을 느꼈어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한테 뭔가를 배워갈 수 있으시다면 돌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좋아한다라는 말을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여러분들 방송이나 책에서 보시면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들이나 뭐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은 코스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못한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Must give the impression that I had the answer. 네.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해봤던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하나라도 기억에 남겨드려야지 그게 강연의 뭐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신데렐라 이야기와 백설공주 이야기 이 둘 중에 정말 고민을 하다가 백설공주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백설공주 다 보셨죠? 백설공주를 보면 거기에 이제 왕비가 나오잖아요. 야, 원래 고전을 생각하세요. 원래 고전에서 그 왕비의 이미지는 어때요? 맞죠? 못됐죠. 계모, 나쁘다. 방송이니까 욕은 안 나오겠죠. 참 좋죠. 맞아요. 대부분 다 왕비의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사실은 왕비는요, 그 백설공주가 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백설공주만 죽으면 자기가 가장 예뻐지겠죠. 자, 두 번째로 예쁘다. 세상에서. 얼만큼 예쁘길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부실 만큼 예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백설공주에 대한 그 왕비를 예쁘다라는 걸로 기억을 못하는가? 바로 왕비는 스스로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열등감,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격지심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자격지심은 자기 자신을 이토록 망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대해서 주변 평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강점을 주변 평가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독과 같은 존재예요. 자격지심 이거 하나만 바꾸더라도 참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열등감 하나만 없애도 그 사람의 삶은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요 놈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열등감이 없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은요. 현재 자기가 처해진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지도를 펴죠. 지도를 펴서 목적지를 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현재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목표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시작입니다. 자, 우리 지금 대학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가지는 열등감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나처럼 못생겨서라든가 아니면 말을 그렇게 표준어를 쓰지 못해서 이런 것도 열등감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그 검사 조사 결과 나왔지 않냐고. 아, 나왔다고. 왜 됐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열등감을 느끼긴 했는데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마 많은 부분의 상당 부분은 학벌일 거예요. 그죠?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학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자기 스스로 학벌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 학벌이라는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느끼냐면 야, 학벌 나는 없으니까 학벌이 없어져야 된다. 학벌 말고 본인의 역량을 인정해줘야 된다. 학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인정해줘야 된다. 왜 나라는 사람을 보고 학벌을 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학벌 이후의 노력은 봐야 되고 학벌 이전의 노력은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인정을 안 하려는 태도. 거기서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새로운 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학벌이 없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사를 보는 거예요. 신문기사에 야, 이번에 어느 기업에서는 대기업 임원인데 고졸이라더라. 야, 어디에는 서류 통과하는데 학벌을 적는 난이 없다더라. 그런 식의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자가 이야기했어요. 난세의 영웅을 말하는 이유는 영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난세의 정의를 말하는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기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흔하지 않은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일이 마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선택적 자유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에게 달라질 수 있는 변화라는 걸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면 저는 불행히도 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력 못한 거 인정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 인정해요. 그래서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했던 거 인정해요. 저 사람은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을 더했다라는 점 인정해요. 왜 인정을 하냐면 굳이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사회 진출을 결과로 놓고 보면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학벌을 얻기 전이 전반전이에요. 학벌을 얻는 거 후반전이에요. 전반전은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게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처해진 학벌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 첫 번째 열등감을 없애는 과제입니다. 후반전까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언제나 이기기 위한 결정적 전술을 씁니다. 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제가 강연에서 들었던 질문 중에 되게 인상이 남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학교 강연에서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우리 과 와서 되게 많이 실망했다고. 우리 대학 와서 난 되게 많이 실망을 했다고. 우리 대학은 좋은 대학도 아니고요. 우리 대학은 비전이 있는 대학도 아니라고. 특히 우리 과가 가야 되는 곳은 스카이가 아니면 안 뽑는 그런 곳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다고. 그럼 본인의 대학이 마음에 안 드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학과도 마음에 안 드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본인의 대학은 1등에서 되게 거리가 먼 대학이래요. 그렇다고. 근데 왜 그 안에서 그럼 본인은 1등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본인 스스로 말하는 내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가 싫어하고 나 스스로가 폄하하고 나 스스로가 얘는 나한테 도움 안 돼. 얘들은 학급이야. 라고 말하는 그 대학 안에서 그럼 자기는 한 분야라도 좋으니까 1등을 해봤냐고. 그 학생은 1등을 못 해봤을 거예요. 1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무언가에 대해서 현재 학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뒤처짐을 느낀다면 최소한 그 안에서조차 1등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라도 작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에 선 사람은 절대로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 탓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본인이 탓하고 있는 그 주체보다도 스스로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서 자기는 1등이라고 말할 만큼의 최고가 될 노력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없다면 학벌을 탓하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죄송하지만 자기 반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최고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걸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어떤 걸로 최고를 해야 되냐고. 되게 단순한 대답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표정은 이런 표정이죠. 뭐 시큰둥하게. 왜 뭔가 특별한 걸 말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뭐 하고 싶어? 애들은 직장을 얘기해요. 무슨 전자, 무슨 금융 들어가고 싶다고. 아, 직장 말고. 그러면 무슨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 직무로 말해요. 직무 말고 그 마케팅 그 큰 직무 말고 거기서 뭐 하고 싶은데 마케팅에 들어가서 나는 프로모션 기획을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분야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모션 기획을 왜 하고 싶냐고.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정도의 뎁스 있는 좋아함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 단순히 마케팅을 하고 싶다, 단순히 기획을 하고 싶다, 단순히 작가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작가가 돼서 왜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그 왜. 그게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알면 오도가는 게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오도음을 통해서 같은 경험이라도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본인의 특별함이 되고 본인의 잘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여러분이 1등을 할 수 있는 근거적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모전을
준비할 때 보통 공모전 하나를 하는데 기획 공모전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2주 정도의 기간이 남았을 때 6개 공모전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동시에 진행을 한 거죠. 그때 제 삶의 패턴은 또 수업도 학점 따라가야 되니까 21학점을 들었어요. 학회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학회 애들이랑 하루에 4시간씩 의무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 삶의 패턴은 아침 6시에 이제 뭐 6시쯤에 일어나죠? 그러면 대충 준비하고 9시까지 학교로 가요.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들어요. 6시에 애들끼리 모여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10시가 되면 PC방으로 가요. 3시, 4시까지 공모전을 하고 들어가서 또 잠을 자고 이 패턴을 몇 주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모전 준비를 하다가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이제 게임이 아닌 참 뭐 공모전 하고 있는데 게임도 가끔씩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잠을 안 자려면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먹는 커피가 그냥 물커피를 먹으니까 이게 배가 부른 거예요. 2-3잔만 먹어도. 그리고 효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커피포 있잖아요. 그걸 뜯어서 먹어봤어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씹어 먹으니까 약간 에스프레소 같은 맛이 나와요. 진짜. 근데 그때도 그 커피 봉지를 뜯어서 한 몇십 봉지를 먹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버텼거든요. 물론 그때도 이제 설탕 조절 부분을 꽉 눌러서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를 하는데 새벽에 먹은 게 뭐가 있나? 아무 먹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바이트를 하는데 막 온갖 더러운 게 막 나오고 눈, 코, 입은 오바이트를 해서 눈이 빨개지고 막 코에서 막 그 커피의 진액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봤는데 한심스러워도 이렇게 한심스러운 인간이 없는 거야. 이건 며칠 못 씻어서 얼굴은 떡이 됐고 막 오바이트해서 막 눈은 멀겋게 충혈됐고 거기다가 너무 스스로가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의 수상 경력은 30개쯤 됐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30개 이상의 뭐 30개는 뭐고 5개만 있어도 된다고. 그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 말자. 좀 쉬자. 나도 사람처럼 좀 살자. 요거 하나만 딱 포기를 하고 그냥 접자. 라고 해서 PC방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하얀 모니터를 보면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하얀색 PPT 화면을 보면서 담배를 아무 생각 없이 한 5대, 6대를 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다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열정적이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절대 열정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은 바로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페인과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은 게임을 했었던 거고 저는 공모전을 했었던 거예요. 훗날 돌아보니 그때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중독.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주위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저의 3가지 이야기고요. 요약을 하자면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내가 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가? 열등감의 주체를 인정한다. 2번째,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성해본다. 3번째, 그걸 극복하기 위한 가장 원천적인 힘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고 그 좋아하는 분야를 누군가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해본다. 를 통해서 열등감이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하버드 강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버드 강연에 무하마드 알리가 갔는데 그때 당시 하버드에는 찬반이 막 일어난 거예요. 찬성은 반대는 이런 거죠. 저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근데 저 사람이 주먹으로 성공한 폭력쟁이가 지성의 끝인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찬성은 그래도 삶의 무언가를 이룬 사람, 정수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게 있을 거다. 그 찬반이 열리는 가운데 하버드의 무하마드 알리가 입성을 했죠. 사람들은 강의실에 꽉 찼어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지성의 끝이라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런저라도 제 인생 전부를 한 라운드 3분에 건다고.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걸 거냐고. 만약에 어떤 강연이나 어떤 책이나 혹은 제 이야기를 듣고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느끼기 시작한 후부터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했던 말이 하찮은 하나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디딤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 디딤돌을 삼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장의사가 여러분의 관을 짜기 망설여질 만큼 그만큼 치열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도윤 씨의 강연 더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윤입니다. 네, 앞에 제가 현재 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현재 씨가 무슨 얘기했죠, 처음에? 백설공주 이야기했죠. 그 백설공주의 반대편에는 신데렐라 있기 마련이죠. 제가 그럼 신데렐라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신데렐라가 할머니한테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이 뭘까요? 유리구두, 마차, 호박마차죠. 드레스, 시간, 왕자. 네, 심지어 왕자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신데렐라가 가장 할머니한테 크게 받은 선물은 바로 왕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겠죠.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그러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바보다입니다. 네, 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쵸? 네? 누구야? 네. 제가 학교에, 이제 대학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 애들이 이제 귓속말을 다 들리면서 얘기해요. 귓속말, 야, 쟤 교환학생 아니야? 얘기하고, 제가 해외 봉사로 가 네팔, 몽골, 중국에서는 자기네 사람인 줄 알아요. 저 한국 사람인데. 그쵸? 지금 다들 근데 이게 웃으면서 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어린 시절에는 되게 큰 창피하고 그리고 큰 상처였겠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되게 소극적이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무서웠던 되게 작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한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단한 기록 2개를 가집니다. 바로 학교에서 똥을 싼 것이죠. 아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사실 2번 샀는데 진짜 사실은 3번 샀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3번 샀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똥을 쌌는데 친구들이 냄새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기분을 모를 거예요. 그 똥을 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지와 이 엉덩이 사이에 뭔가 물체가 쫙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빨리 고체로 변해요. 완전 딱딱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들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좀 많이 창피했죠. 근데 저는 정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싶습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금기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분신이 못 견디다가 힘들어서 나오면 전교생이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지금은 좀 웃으면서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 어린 시절 실제로 제가 싸면 사람들이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참 그 선생님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그 모든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전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솔직히 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고등학교 성적표에는 갓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양이랑 미란 친구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전 정말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학교 야자도 빼먹지 않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대학이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당연히 열심히 안 했겠죠. 그래서 학점 2.0에도 못 미치는 학점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그때까지는 솔직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였어요. 군대를 제대하면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복학을 하려고 하나 보니까 전문대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졸업반인 거예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고 지금 사회 나갈 준비도 안 됐는데 무섭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기 위해서 수능을 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겨우겨우 쳐가서 입학한 학교가 지방사립대 경영학과였어요. 제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전문대가 창피해서 4년제를 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정말로 2년제에서 졸업을 한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4년제로 진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4년제에 뭐 아무런 목적 없이 도피로 진학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 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세요. 아들아, 창피하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0년째 택시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택시라는 곳이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16시간 동안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아들 창피하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20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조차 저를 믿지 못하고 세상도 저를 믿지 못해도 나는 부모님한테만큼은 한 번쯤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냥 단순히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첫 공모전에 참가를 우연히 하게 돼요. 그 공모전은 전국에서 500개 팀이 참가한 큰 대회였는데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 다시 안 올 기회처럼. 잠도 안 자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으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등. 1등을 했어요. 첫 번째 참가 공모전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바보 같은 나도. 그리고 더 그 공모전에서 깨달은 거는 이거였어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왜 고등학교 때 야자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지. 어쩌면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부족하니까 남들과 똑같이 하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26살 때 처음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그다음부터는 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3년 동안 정말 치열히 산 끝에 3년 만에 17번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고 20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56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었고 3번의 해외 봉사, 2번의 해외 탐방 등 총 130개 정도의 경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바보 같은 제가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은 너무 쉬워요, 뭔가. 그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야, 내가 지방대인데 네가 나이가 많은데 너 여자잖아. 뭐가 되겠어?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마저 그걸 포기하면 도대체 그걸 누가 챙겨줘요?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가능성이에요. 이래 뭔가 될 수 있다는. 그 소중한 보물을 누군가의 의미 없는 소리에 흠집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가능성을 지켜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선생님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만이 여러분의 그 꿈을, 여러분의 그 가능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패는 퀘스천, 포기는 제로입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우연히 다국적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에서 로브콜을 받아요. 옛날에 인턴십을 했던 곳인데 사장님께서 저희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고 제안을 한 것이었죠. 전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턴할 당시에 저 말고는 다 외국 대학교였고 저는 사실 영어 성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회사에 사실 지원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저만의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누군가 알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뻤죠. 그래서 그 실무진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 대표님과 최종 인터뷰를 하러 올라가요. 근데 사실 대표님이 로브콜을 날리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핑과는 다름이 없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하고 부모님한테 아, 나 이번에 외국 회사 취업했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과의 마지막 인터뷰에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서울 올라가서 대표님과 식당이 있었는데 대표님 저기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김도윤 씨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공모전에 수상해서 그 외국계 회사에 인턴십 했던 것인데 저는 그 당시 그 공모전 수상 결과가 불만족스러웠어요. 제가 3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1등이다 라는 마음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근데 결과에 대한 문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태도가 너무 거칠었어요. 막 이제 의자만 던지지 않을 정도지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그 입사한다는 것을 그때 담당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말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임직원들이 반대하는데 누가 그걸 뽑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식당에 옆에 뭐 이제 회사에 회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나한테는 저렇게 일상적으로 회식하는 게 또 사치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생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릎이라도 꿇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회사는 결정을 내린 뒤였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죠. 근데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세요. 도윤 씨, 대신 계약직으로 훈련을 해보자. 도윤 씨의 그것을 평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정규직 최종 면접 자리에서 계약직 제안을 받은 거죠. 제가 그때 집으로 이제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때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제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정말 그 비만큼 제가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27살 때까지 그래 막 산 거 인정한다. 근데 나 정말 열심히 3년을 살았고 국가에서 주는 인재상까지 받았는데 내가 왜 계약직이야? 내가 왜 나이 30에 계약직을 시작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대구 쪽에 있었어요. 사실 주변에는 다들 제가 외국에서 취업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취업하는 기사가 동아일보 기사에까지 나갔어요. 전국 수십만한테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약직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판이 너무 크게 벌어졌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또 말이 없어졌고 세상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어요. 초등학교 그 반에서 그 큰 일을 할 때처럼. 저는 사실 첫 번째 또 실패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만약 포기했다면 저는 첫 번째 실패에서 느꼈던 아픔들을 보상해 줄 그 기회마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거죠. 저는 그 치열한 1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실패는 마음의 일부를 잃지만 포기는 마음의 전부를 잃는다는 말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만화를 봤어요. 4살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스마트폰 게임에서 이제 탁 지고 나니까 페일이라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페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되게 신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패야. 아버지가 신기하잖아요. 실패했는데 좋아하니까. 그래서 야 실패가 뭐냐 묻으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하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 그냥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그게 제로가 아니에요. 정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도전하면 그 실패에 대한 대가는 캐스천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책 힘드시죠? 솔직히. 그쵸? 안 힘드세요? 힘들죠? 이력서를 몇 번 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을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 더 힘들리라 생각을 해요. 사실 저 또한 정말 많이 그 힘든 과정을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처럼 행동하면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으세요? 나 소극적이고요. 저 내성적이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적는 사람 한 번에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들 뭐라 적냐면 저는 열정적입니다. 저는 적극적입니다. 저는 패기정신이 뛰어납니다. 적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런 여러분이 취업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취업을 할 때 그 기업을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저는 이 기업에서 무슨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에 메일을 보냈어요. 대기업, 중견, 외국계 기업 등 제가 하고 싶은 직무에 메일을 보내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알렸죠. 그러니까 서류 통과도 훨씬 잘 되고 면접에 가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그 수천 명 중에서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김도윤 씨 메일 보내신 분 맞죠? 네. 그럼 시작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럼 세 번째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는 저는 신문에 저를 채용하라는 광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접 기사를 내서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게끔 만들었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전화가 와서 인사 담당자 몇 분이랑 그런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취업 힘드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 힘들어하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셨나요? 전 노력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다 해봤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I hurt myself today to see if I still feel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취업을 도전하더라도 많이 실패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저도 옛날에는 되게 그런 소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넌 안 된다. 너무 힘들잖아요. 왜 난 안 될까? 근데 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넌 안 된다고 소리칠 때는 되게 좋은 신호라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그런 소리조차 외치잖아요. 적어도 내가 뭔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무언가를 도전하다 보면 벽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 벽이 생기면 되게 힘들어할 거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제가 20살, 24살 때 그냥 살 때는 벽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거는 도전하는 사람한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남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남은 것은 그냥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 뿐이에요. 그 벽을 무너뜨리면 무너뜨린 뒤에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3가지 다 담겨 있는 게 뭐죠? 노력이죠. 저는 많은 멘토분들 찾아뵈면서 그런 세상의 정답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저 강사분이 정말 지금 세상의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이 책에서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 비법은 없어요. 그냥 단순한 노력이에요. 정말 처음에 시작한 그 치열한 노력, 그 하나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로 아끼면 2시간이지만 1년을 치면 700시간이죠. 노력 또한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취업은 물론이고 연애도 여러분의 꿈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윤입니다.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서두에 소개를 드릴 때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방송 이야기쇼 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다 이렇게 또 듣고 나니까 오히려 표정이 더 무거워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강연 속에는 뭔가 쉽게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강연에 의하면.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도저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소 좀 무거워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실래요? 이거 좀 분위기 좀 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어떡하지? 숨이라도 쉬어야 그런 것 같아요. 제 말이 좋은 말은 아니겠으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가장 흔한 말이에요. 그죠? 노력이라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흔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노력이라고 하는 되게 흔한 말을 실천하지 않는, 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약간 우으셔서 저도 밤길이 걱정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저희가 뭐 노력에 대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지 알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드릴게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정윤찬 선생님도 직접 대학 강단에서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을 또 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강의를 좀 색다르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 하나 건져서 저도 써먹어 보려고 굉장히 필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 두 분 정말 명콤비 강사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병주고 약주고를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가 무거워진, 이 얼굴이 무거워진 거는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거울을 발견했고 우리가 우리 얼굴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말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부디 우리 지역에 멘토가 되주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성공까지 가셔갖고 어떻게 성공했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건방지게 말씀을 통쾌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내기 또 이준 아나운서도요, 사회에 첫발을 내딘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취업에서 두 분처럼 정말 쓰라린 패배도 겪어보고 또 피나는 노력도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두 분의 말이 많이 공감도 됐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토크쇼의 제목처럼 울림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어떤 분을 모시고 함께 또 강연을 청해 들어보죠? 다음 시간에는요, 네. 우정의 무대 일요일 밤에를 제작한 주철한 PD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교수 또 방송국 대표 등의 자리를 거쳐서 최근 다시 제작 현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주철한 PD의 창의력과 그 열정, 그 비결을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수고해주신 우리 김도윤, 제갈균열 씨, 그리고 우리 조영찬 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맨날 텔레비전 나와서 우이씨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박명수 씨, 당신은 지금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당신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거야 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진짜 많이 긴장돼요. 김도윤 씨, 제갈균열 씨, 큰 박수로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전혀 배려 없는 질문들 괜찮았고요. 여기 왔던 분들의 그 진정성 있는 눈빛들을 꼭 기억을 해서 제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메일을 보내고 질문하면 부담스럽기도 하죠. 근데 어쩌면 아직 저는 사회에 저명한 멘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기에 학생들에게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제 진심 여기 다 놓고 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시작은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십니다. 들어봐야 돼. 여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